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2019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시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무역 협상,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맞대결,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연말 장으로 다가오면서 뭔가 조금 시장은 큰 기대감과 더불어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큰 그림에서 한번 다시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는 과연 멈췄다, 끝났다는 스톱이냐,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포즈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이 기대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한국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죠. 곽수정 박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조 소장님은 우리 주간 전망대에 자주 나와주셨고, 또 우리 곽 박사님은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색깔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미중 관련해가지고 뭐 요즘 또 그것 때문에 장이 가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기대감도 또 한번 의구심도 있고 한데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리 곽수영 박사님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인사이트가 남다른, 나쁘게 말하면 좀 엉뚱한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서 네. 미중 지금 이 갈등 내지는 이 부분 박사님은 지금 어떻게 정의 내리시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개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스탑이냐 포즈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1978년에 시장 개방을 하고 사실상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2008 북경 올림픽을 하던 때가 한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리만 사태가 터졌죠.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죠. 그러니까 2008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미중 간에는. 미국이 그 뒤로부터는 아마 중국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이 2018년 작년이었고, 중국은 2025년에 제조업 2025를 주장하고 있고, 2050년에 미국을 뛰어넘겠다라고 이렇게 호기를 부리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미국은 뭘 하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맹관계 중심으로 움직이던 미국의 경제, 군사, 외교, 안보의 그 근본 골격이 송두리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걸 스탑이라고 하겠느냐, 포즈라고 하겠느냐를 놓고 보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은 생물이다. 그러면 생물이면 포즈일 따름이고 이거는 비기닝 오브 더 비기닝,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럴 만한 상황이라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하필이면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그런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십니까? 1980년대 중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하도 미국은 민영화의 깃발과 그다음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야기했었죠. 그 뒤에 부시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다시 조지 부시 그리고 오바마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21세기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노마를 제시하지 못한 채 테러와의 전쟁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경제마저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 다국적 기업군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달러화의 그 기축통화 지위는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중국이 서서히 소위 말해서 그 굴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미국의 입장을 놓고 보시면 과연 참 하늘이 점지를 해도 이렇게
재밌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을까? 중국은 시진핑이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는 에르도안이 있고요. 영국은 보리스 존슨이 총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다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고요. 온 전 세계 지구본을 놓고 한 바퀴 돌려보면 주요국 대통령들은 전부 다 정상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혼자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혼자 얘기를 예. 좋아하는 사람.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1세기의 후기 산업 사회에 어떤 새로운 노물 정형을 만들려고 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네요. 슬쩍 돌아봤더니만도 그 떠오르는 면면들이 예. 재밌네요. 조 소장님. 네. 자, 지금 보니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페이즈 1, 1단계 내지는 1국면 협상. 그게 애초에는 칠레에서 11월 16일, 17일 그 에이펙 거기서 잘하면 이제 서명도 가능할 것 같다가 칠레 에이펙 자체가 그냥 캔슬됐습니다. 이것도 뭐 초유의 사태긴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황을 보면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이걸 언제 하느냐. 1차 협상의 서명을 이걸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약간 중국이 조금 이렇게 뻣뻣해진 느낌입니다. 좀 제 얘기는 중국이 고자세가 돼가는 느낌인데요.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미중 간에는 그 1차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한 구분 흥선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관련해서. 예, 대부분 어느 정도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산 농산물을 2년에 걸쳐서 최대 500억 달러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환율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시장 그 제도를 만든다는 문제, 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가시적인 그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요. 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것을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차, 3차에 걸쳐서 양보하기보다는 첫 번째 크게 양보를 하고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낮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음 정권과 무역 합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차 협상을 끝내고 그리고 화해에 대한 제재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12월 15일부터 발의가 될 예. 예정으로 있었던 관세도 철폐시켜주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화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또한 시기라든지 그리고 무역 협상과 관련 최종 합의서 사인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냐를 두고서 서로가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체결은 되겠지만 그 시기는 12월 중순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11월이 아니고 이제 12월로 넘어갈 것 같다 하는 12월로 넘어가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까? 그러면 그게 미국에서 한다는 그것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마카오라든지 다른 제3국 동남아 쪽에서 하자고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오와가 가장 큰 주니까 이쪽에서 하자고 아니면은 런던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합의가 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 아니 근데 지금 당장 한번 좀 짚고 갈 것 같아가지고 아까 조 소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도 벌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목을 한번 곽 박사님. 네. 지금 요새 나오는 뉴스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 후보들 주요 후보들하고 한번 붙여보니까 여기 붙여보고 저기 붙여보고 다 해봐도 진다 트럼프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사 결과도 보도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실제 분위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지난 10월 달에 잠깐 LA 쪽을 갔을 때 미국 쪽 분위기는 트럼프가 그래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는. 라는 이야기가 들렸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보다도 뭐 쉽게-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헛발질이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대내적인 어떤 이미지에 좀 영향을 줬을 것이리 생각을 했는데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인가요?
켄터키주 선거에서는 자기 앞마당에서 졌죠. 예. 한 0.4%포인트 정도 차이가 네, 나는 거 박빙이었어요. 기억나는데 박빙이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만약에 민주당 후보 쪽에 나오고 있는 그 바이든 전 네. 부통령과 네. 만약에 지금 그 워런 네. 여성 상원의원이 네. 예. 둘이가 러닝메이트가 돼버리면 이 폭발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 두 사람이 예. 바이든 대통령, 뭐 워런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그렇죠. 러닝메이트로 나오면. 그리고 어쩌면 미국 내에서 조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0세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지해오던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 동맹 정책을 네. 위주로 한 기본 원칙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의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미국이 21세기에 또 다른 팬 아메리카니즘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야에서 자칫하면은 내년 만약에 이런 사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뭔가 선언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상층부에서는 공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선은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다. 물론 한 10개월이나 1년 정도, 12개월 정도 시간은 있습니다만 컨벤션 효과에서 민주당의 러닝메이트가 과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워런 부통령 후보, 아니면 버니 샌더스 부통령 후보 이런 식으로 러닝메이트가 짜여진다면 공화당에서 이에 필적할 수 있는 적수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못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네.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죠. 50개 그래요. 주에서 네, 네. 538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선거인단의 그 입후보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밀레니엄 세대라 그래서 50대에서 한 70대 초반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그 한 25% 인구를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저기 밀레니엄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을 좀 압도하고 그 숫자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션 G 세대라고 해가지고 10대 후반서부터 뭐 20대 초반에 있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종교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종교층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뭐 기독교 그리고 그 낙태 그 금지 그리고 총기 사용과 관련된 자유 이런 쪽에서 완전히 다른 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가도에 상당히 그 인구 구조 확산 다른 분포가 되면서 혼선을 지금 빚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도 인구 구조 확산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 민주당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헛발질했다는 것은 정책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시민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론조사로. 자, 뭐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으냐? 경제? 아니요. 그럼 뭐지? 동맹? 글쎄, 대북 문제? 그거는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무엇이 앞으로 2020년 대선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조카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조커 봤죠. 조카에 나오는 고탐시티의 내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부격차의 문제, 미국 내의 중산층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중산층을 국가 정책 문제로 놓고 보면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로 아마 전개가 되다 보면 결국은 작은 정부 또 이 국가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던 클린턴 정부의 과거의 기억을 되돌리게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그 바그다드 쿠르드족 공격을 하면서 ISIS의 2인자를 이번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알바그다디. 알바그다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바그다디 이후에 과연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변화가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근데 경제적인 이슈나 대외적인 정책 이슈를 놓고 봐서는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조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보고는 인기도는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소수였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예전보다 많이 작다. 지금은.
그래서 민주당 쪽이 지금은 약간 좀 운동장이 기울은 상태로 그렇게 비춰진다 이 말씀. 그냥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미국인들의 10%는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렌이라든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국민 의료보험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부유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뽑아가지고 젊은 학생들 그리고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쓰고 그다음에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층들에 대해서 대학교를 마친 그 층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먹히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와는 결이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월 초에 10월 제 기억이 한 5일쯤 됐을 겁니다. 아마 LA 타임즈에 양면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해서 LA 거주하는 사람, 시카고 거주하는 사람, 펜실베니아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되는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중산층 가정, 맞벌이 부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 아니 박사님 그 맞벌이 부부 둘이가 같이 벌어서 합쳐서 15만 불에서 20만 불일 경우에 중산층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주택 문제, 그러니까 집 만틀리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대학 다닐 때 빌렸었던 학자금 상환 문제. 세 번째 자녀 교육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산층을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의 고민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선거에서도 방금 조 소장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세 가지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풀 수 있겠는가? 가계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가계 부채가 되고, 정부에서 미중 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가 부채가 되고, 그러면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가 정부 부채가 합쳐져서 국가 부채가 되면 이것이 가장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는 곳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문제. 과연 달러화는 강할 것인가 약할 것인가 이 문제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기축이 되면 저보고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상한 말씀을 많이 드린다 그랬으니까 2019년 정도까지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놓고 본다면 2020년부터는 화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폐 전쟁으로. 예,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끝단이 과연 무역 전쟁에서 이거는 종결짓고 그러면 끝 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갈 것이냐, 저는 후자 쪽으로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건 아마 조 소장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내부에서 앓고 있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라든지 지방행정, 중앙행정 간의 어떤 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도 얼마든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곽 박사님 지금 언급하신 화폐 전쟁, 무역 전쟁에서 화폐 전쟁으로 갈 것이다. 자, 화폐 전쟁 어쨌거나 그 뭐 숭옹빙의 화폐 전쟁 이후로 우리는 화폐 전쟁 하면은 전부 각 나라가 그냥 어떻게 하든 수출로 좀 돌파구를 열라고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다들 애쓰는 걸 화폐 전쟁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개념입니까? 그럼 미국도 중국도 그런 식의 화폐 전쟁입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된 기축 통화 자리를 두고 싸우는 화폐 전쟁을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겠죠. 동시에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 화폐 전쟁은 미국은 늘 강한 달러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강한 달러를 주장해 오려면 고립주의를 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시장 개방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계속 사용해야 되고 계속 풀어줘야 되고 되죠. 단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똑같이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수출 중심의 성장을 했음에도 21세기 오늘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을 보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독일은 유로화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기축통화의 주요 국으로 위상을 매김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를 주변국으로 다 해칭을 시켜버린 상태고 일본은 엔화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하고 싶어서 아시아개발은행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지위를 미국에서 인정을 못하자 ADB는 그냥 흐지부지한 조직으로 떨어졌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힘의 균형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6년 전인가요? IMF의 그 지분율을 높였죠. 한 17%로 올렸나요? 제가 기억이 16인가 SDR 통화. SDR 통화. SDR 바스켓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증가를 해서
자기의 통화의 지위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겉내는 약화지만 속내는 아마 중국도 위안화의 지위 강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잠깐만 한번 요즘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SNS에는 그 앤드류 량이라는 그 대만계 미국인 지금 민주당 네. 겨우 3% 넘어가지고 막 토론 나왔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좀 참신한 얘기니까 그리고 또 젊으니까 그래 하는데 꼭 이렇게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본선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저도 한번 들어보니 그 논리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트럼프하고 맞설 수 있는 그 무기는 될 수 있겠던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아니 일단 섹시하잖아요. 1,000불씩 줄게 이거 모든 성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나라에 허모 씨도 계시죠. 예, 그래서 뭐 그게 섹시하다고 표현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까 제가 고탐시티 조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거는 화폐 전쟁의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 트리거는 되겠죠. 근데 예. 이제 그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미국 대선 판도를 갖다가 짚어보면서 일단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재선은 그냥 다른 당상처럼 분위기에서 만만치 않다로 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5일이나 8월 1일처럼 뜬금없이 트위터로 그냥 뭐 때릴게 뭐 갑자기 3천억도 때릴게 이제 이거는 못 할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휴전을 한 상태고요. 그러긴 하지만 다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보다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예,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집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반 그 시장주의자에 대한 상당히 공격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트럼프보다 더 강한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더라도 2차, 3차와 관련된 무역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국영기업이라든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경제나 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그 경쟁력에서 우위에 섰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어뜨린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차, 3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보잉기를 최소한 200억 달러 매수해달라.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보호해달라.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시키겠다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합의했던 사항을 문서로 해가지고 감시 기구를 둬서 중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장관급, 차관급 회담과 관련해서 분기당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회담을 해서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관세를 다시 복귀하자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들어줬을 경우에는 체제 구조적인 문제 또한 반대파의 시진핑을 옥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결론은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기술 패권 전쟁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국의 추방 문제 그리고 군사적 팽창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6, 7년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현재 RCEP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둔다는 문제 그리고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위에나가 만약 터져서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과 전쟁이 만약 일어났을 경우에는 패권 전쟁에서 견디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요. RCEP 얘기도 이따가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근데 어제 이렇게 나왔던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레리 서머스가 심천에 그 선전에 그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서 했는 얘기가 용어가 재밌더라고요. 이코노믹 널바나 열반 그러니까 이거 사인 한번 한 1단계 협상 사인한다고
이게 그럼 뭐 경제적 열반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좀 속이는 거나 웃기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훨씬 그거 하다 얘기했는데 그 전에 네. 서머스가 소위 말하는 3대 천재인데 약간 겁이 다른 천재인데 크루그만이나 저 제프리 삭스보다는 한참 좀 위에 같은데 이 양반이 저기 저 또 인사이드 잡 그 영화에서는 보면 저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또 묘사되거든요. 곽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에리 서머스를 제가 2018년에 한번 저 상원 청문회 때 네. 서로 인사를 나눠주고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하버드대 2008 년에? 교수, 예, 하버드대 교수 그때 금융이 터지고 난다. 그때 이제 한창 청문회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때죠. 레리 서머스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뭐 질문을 하게 되면 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뭐 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해오고 그때는 자기가 전직 재무장관이었기 재무장관으로서 때문에 예, 나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방어 논리는 상당히 나름대로 훌륭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서프라임 문제의 어떤 단초가 됐다라고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 문제 가지고는 결국 은행들이 잘못한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 잘못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 재무장관이 미국 전체 살림을 사는 재무장관이 뭐 숟가락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오히려 연방준비은행장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예, 넘어갔죠. 근데 레리 서머스 전 대학 하버드 교수가 너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앞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 나눈 게 오늘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유가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7일 내 합의가 안 되고 한 달 뒤에 12월 달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동물적 감각이든지 아니면은 역사적 사건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건 역시 포괄적 합의이지 디테일하고 스페시픽 해가지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합의는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한일자하고 달월자가 붙어야지만 밝을 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날일자와 예, 달월자가 해와 붙어야- 달이 같이 있어야. 예, 밝을 명자가 되잖아요. 근데 낮에는 달이 해가 떠 있지만 밤에는 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달은 낮에도 떠가 있는 상태거든요. 얘는 그렇죠. 우리가 몸볼 따름이죠. 밝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달이고 누가 해냐 그러면 네. 아마 서로가 뭐 달이라 할 수 있고 서로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태양이 하나다. 태양은. 그러면 그 태양을 누가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근데 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자동차, 철강,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예. 그동안에 많은 이민자들과 다른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안에다 갖다 넣었지만 이거는 부자들한테만 갔으니 이제 새로운 이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일거리를 주자 해서 당선이 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팅이 중국이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중국이 튀어나왔는가? 미국에서 통상은 다 어디서 담당을 하죠? 정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미 의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통상정책과 예산은 미 의회의 주 특권입니다. 두 개가. 우리나라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미국은 예산을 의회에서 짭니다. 네. 물론 백악관도 예산을 주고요. 예. 다 하지만. 그다음에 통상법에 관한 모든 것, 애들 우리가 FTA 할 때 한창 들었지 않습니까? FTA 승인은 원래 미 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미 의회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분과를 만들어서 토론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 정부에게 위임을 해서 너희들이 협상해 오면 우리가 협상안 봐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땅 통과시키면 TPA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게 미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 수장이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어떻게 했으니 미국 정책은 뭐 중국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아하. 미 의회의 입장이 이러니 다시 말하면 미 의회라고 하는 것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하원은 지역구거든 완전 지역구 네, 의견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네. 미국 전체 시민들의 견해가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왜 곽수종 박사는 2020년부터 화폐 전쟁으로 할 것이냐? 맨날 잼만 때리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한 번은 어퍼컷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건수를 잡아서 중국을 두드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여기서 중간에 살짝 시장 상황을 갖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서 지금 이제 뭐 이미 다우나 S&P 500, 나스닥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다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그러면 시황은 딴 거 없어요. 올랐으면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뭐 조금이라도 밀리고 끝나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나 불확실성이 또 커져서 시황 진짜 쓰기 편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쭉쭉 뻗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 예상치를 보면은 18배 정도까지 PR. PR 18배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18배 이상 올라간다는 건 버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버블을 인정해 줄 정도로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그 휴전 협정이 아니라 여기서 스탑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 PMI라든지 ISM 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휴전 협정이라는 겁니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침략자로 중국을 아예 지정을 했고요. 또한 WTO 가입이라든지 미국 투자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참여시켜서 자본주의로 만들고 그러면은 자유롭게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생각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문제는 2차, 3차 부분에 가서 실제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 그리고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준에 의해서 위생 검역이라든지 그리고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법률적으로 다 중국이 전인대에서 다 추인하고 법률로 다 공포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적 이익 문제하고도 관련되고요. 또 국가 권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휴전해 줬던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이 권위가 수축돼서 지도층이 교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양보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 거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들어주고 아무래도 그 장기 휴전을 갖고 그 사이에 순결해서 다음 정권과 협의하기 위한 시장 벌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주가가 또 너무 많이 그동안에 1년 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순고르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7년도 다우 지수가 14,000이었거든요. 최고점. 그게 2008년도에 떨어져 가지고 뭐 7,000, 8,000, 9,000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1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27,000을 가 있단 말입니다. 네. 더블이 됐습니다. 예. 그럼 질문. 미국 경제가 2008년, 2007년 당시보다 2배나 강해졌단 말인가? 산업이. 그러면 중국의 제조업 2025는 이거는 그냥 헛껍데기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다우트풀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미국 경제가 2배나 강해졌다? 제조업이? 그건 금융업이 2배나 강해졌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군. 만약에 금융업이 2배 강해졌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기축통화 이야기하고 화폐전쟁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버블 방금 조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버블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거를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인데 정치 외교적으로 한번 딱 놓고 보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 문제 우리 전문가가 앞에 계시지만 홍콩의 저 문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와중에 센젠에 가서 주식시장을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장려를 하고 주식시장을 올리겠다 그러고 상해에는 또 다른 하나의 파이낸스 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데리버티브 파생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포석을 놓고 있는 이 마당에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무역전쟁에 감춰진 국가의 핵심 이익은 뭐냐? 쌀, 콩, 옥수수 많이 사가져가라. 너희들 에탄올 연료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투자 문호를 개방해라. 그리고 너희들 금융시장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너희들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여건을 만들어라. 이게 감춰진 속내가 아닐까. 네, 예. 그래서 21세기의 실질적인 전쟁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이다. 돈전쟁이다. 네. 신자본주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중국도 미국의 속내는 알 거고 실컷 무역으로 번 거 금융에서 털릴 거 알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오늘 컨디션이 그러네요. 지금 뭐 여쭤볼 게 있었는데 한참 듣다 보면 또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 그러면은 곽 박사님도 지금 이제 여기서 글로벌 정치가 미국 정치를 비롯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게 이 시장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 실전 투자에 강하신 분들이 이런 프로를 가끔 보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그 생각 많고 말 많은 사람들은 보면 돈 못 벌겠더라 이러시거든. 예. 그런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근에 한 3, 4일 만에 저의 경험인데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던 지금 실제 시장에서 뭐 운용을 하고 있거나 뭐 하는 선수급들입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좋고 이때까지 나름대로 그거 싸웠던 친구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것 같다. 긴가민가 했는데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한 3, 4일 만에 저의 경험인데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던 지금 실제 시장에서 뭐 운용을 하고 있거나 뭐 하는 선수급들입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좋고 이때까지 나름대로 그거 싸웠던 친구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것 같다. 긴가민가 했는데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갖다 이제 예를 들면 설명하기를 모멘텀으로 하는 거예요. 실적도 전년 대비로 보지 말자. 전기로 보자. 전분기가 됐든 전월이 됐건 전기로 보면 이건 모멘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 논리는 최악은 지났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쟤들 어쨌거나 판은 안 깰 거고. 그리고 돈 풀리고.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각에 대한민국 기업 안 좋아 보이고 경제 내년에 더 나빠질 것 같지만 그런데 갈 것 같다 이러는데 아니 뭐 평소에 돈도 잘 벌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싶은 거예요 또. 미국 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어느 정도 좀 버블이 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지금 거의 바닥이나 마찬가지 예, 수준이죠. 예. 우리도 고점을 못 뺏겨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해서 휴전을 하면은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본격적인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 덮고 가겠죠. 예, 그러면 예.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눌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미국 수준의 좀 그 갭을 메꾸는 정도의 주가 상승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모멘텀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자금 유입도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경기 바닥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매출 증가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대만이나 우리 시장에는 먼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보다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되는 대만과 우리나라 그리고 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움직이겠지만 예.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같은 쪽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요. 저기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일단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 많던 그 포즈를 현재 누른 상태입니다. 음악이 막 나오다가 지금 잠시 그간 상태라고 보고 그러면 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박사님 연준에 좀 계셨죠? 연준엔 저는 없었습니다. 연준이 있는 동네엔 살았습니다. 예. 캔자시티 예, 맞아요. 그러셨다. 저기 연준도 지금 포즈를 2번 눌렀거든요. 네. 그러니 작년에 4분기에 그렇게 뭐 중립금리 멀었어요 하면서 12월까지도 금리 인상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장 그렇게 무너뜨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온갖 욕 먹고 딱 1월달 바뀌자마자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 이제 금리 인상 포즈 눌렀다는 거예요. 인내심. 네. 자 그러면 요번에 7, 9, 10월 3연속 FOMC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만 10월 달에도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우리 이제 더는 내린다고 보지 마라. 그런다고 또 금방 올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 찾지 마라라는 메시지였는데 포즈 눌렀습니다. 지금 그러니 연준이 경제 전망을 잘해 온다. 그리고 정책 대응도 잘한다. 점수를 주신다면
C 정도 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왜냐하면 일단 독립성이 없으니까요. 예? 독립성이 없으니까요. 뭐 보이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몇 번 트위트 날리니까는 금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상 지금까지 우리도 뭐 척하면 척인데. 우리는 C가 아니고요. 우리는 한 D- 정도, 거의 F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한은은 제가 미 연준을 말씀을 드리는 연준의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연준의 대주주가 JP 모간이나 뭐 이런 사설 은행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연방준비은행 이름만 연방준비은행이지 사설 은행이고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지는 건 뻔한 건데 연준의 금리 정책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핵심이 흔히 아까 저 모멘텀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되는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오래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15번 역사적으로 흘렀을 때 15번 다 불황이 왔단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었죠.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럼 그런데 그 약간의 시차는 있었어요. 시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부터 계속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터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모멘텀이 갈 것 같다. 너희들 그러니까 돈 못 벌지. 맨날 TV에 나가 이런 소리 하니까는 돈 못 벌고 맨날 TV 저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런 방송에 나오다 이런 이야기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지 말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라면 왜 우리 시장이 외국 자본이 몰려올까? 정말 반도체 11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 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들어올까? 아니면 이게 해칭 차원일까? 리스크 해칭 차원일까? 한국 시장이라는 거를 적당하게 여기 있는 돈을 좀 뽑아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 그러면 환율이 지금 1,150원대인데 그래서 1,150원대가 1,200원대 가면은 이 친구들이 1,200원대 들고 왔으면 더 많이 돈을 벌었을 건데 지금 주식시장을 떼어놓으면은 거기서 차익을 많이 걷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쌀 때 빨리 환차를 만들어 가지고 튀면 환차까지 먹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중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시장을 가지고 뭐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그 코 묻은 돈 얼마 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모멘텀 바뀌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ATM 머신 소리를 듣죠. 그래요. 그러면은 연준 이번에는 자기들 약속 좀 지킬 것 같습니까? 한동안은 뭐 금리 갖고 액션에 안 나서겠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유명한 그 편집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말틴 우프. 말틴 우프가 지난달에 네. 아주 그 한면에 그 기사를 썼습니다. 뉴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뉴 캐피탈리즘. 예, 새로운 자본주의. 네, 새로운 자본주의. 신자본주의라는 글을 기고를 했는데 그 양반 글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글들이거든요. 이 양반의 글의 핵심은 그건 같습니다. 이제는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 10년 해왔듯이 그것 예, 갖고는 안 그거 된다. 언제는 안 된다. 지금 뭐 버블 말씀을 하셨지만 뭐 모멘텀이 간다 그랬으면 뭐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한석도 높고. 근데 만약 이게 터졌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1%대의 금리 가지고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는가? 4조가 넘는 거의 7조가 넘는 뭐 중국 3조, 일본 1조, 우리 뭐 독일도 1조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거의 한 10조의 대외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 버틸 수 있겠는가? 10조 지금 뒤에는 단위가 달라겠죠. 달라죠. 중국 같은 경우에 국가 부채가 300억? 300억 300%죠? 예, 300% GDP 대비? 예, 300%가 넘죠. 그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문제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과연 재정과 금리 정책으로 저 300%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버블이 터졌는데 금융시장의 버블이.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아직도 여전히 갈증은 있습니다만 이른바 MMT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찍으면 문제 없다면서요. 그럼요. 예. 중국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문 닫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도 문제 없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국은 돈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누가 더 셀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달러가 조금 더 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포괄적 합의의 테이블에 나오는 제스처를 하는 것이지 네. 이게 어느 정도 도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중국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도 우리 길 가겠습니다라고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화폐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제한상 또 조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제 그제 RCEP, RCEP 뭐죠? 권역 뭐 포괄적 C는 컴프레hen시브인 줄 알겠고
뭐 EP는 이코노믹 파트너십인데 포괄적 영내 그 네, 동반자 협정. 예,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인도까지 더하면 16개든가? 네, 16개인데 인도는 국산화 정책 때문에요. 이번에 그 관세를 낮춰줬을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그 한 40%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수출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농산물이 그 대거 유입이 되면은 농민층이 모디 총리를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0년간에 걸쳐서는 관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RCEP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10년 RCEP과 동안? 관련해서 그거와 같은 아시안 플러스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한 15개국이 내년도부터 실제 협의문에 사인하고 각 국회로부터 비준을 받아서 그리고 내후년쯤 돼서 실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뉴스에서 RCEP 했던 거는 뭐예요? 그냥 내년에 같이 이제 시작하자고 합의를 본 거예요? 네, 그렇죠. 아세안 정상이 이번에 모였으니 RCEP과 방콕에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합의하는 걸로 네. 내년에 최종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니 근데 모디 총리의 그 당장 우리는 RCEP 안 들어갈란다 하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뭐 들으면 그럴듯한데 모디 총리도 고집이 있습니다. 인도의 국민이나 어떤 뭐 농민들 뭐 다 딱 깨놓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쪽 꼭지점인데 미국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 눈치도 보였죠. 아무래도 그 미국과 관련해서는 직접 투자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재연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눈치를 보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그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년 1,500억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권 부실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제 문제 플러스 미국과의 역학관계 문제가 어울려지면서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껄쩍지근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 그 중국이 주도하는 예, RCEP에 예. 들어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소미아 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드 배치에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또 압박할 거고요. 또 한미 그 부담금을 군사적 부담금과 관련해서 더 반비 협정을 또 올려달라고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한국이 군사적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국을 버릴 수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전략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업이나 맨날 전략적 정부가 모호성이래. 아무래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참 뭐 입장 난처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참 정하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곽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 작년이란다. 2017년 1월달에 취임하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저 TPP 탈퇴했거든요. 네. 그 조지 부시 때부터 해갖고 사실은 오바마 때 완성 작품인데 아베도 애를 쓰고. 근데 취임하자마자 며칠 만에 그 TPP 탈퇴했고 그다음에 파리 협약 기후 탈퇴. 여기도 탈퇴했는 게 예. 그럴 만한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이게 오바마 작품이라서 그런 겁니까? 자기 혈통이 독일인인데 나는 고향이 독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철학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TPP를 하게 되면 또 미국 시장을 여러 국가들에게 열어주게 되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열어주게 되는데 그거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자기의 표받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마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TPP와 RCEP는 다시 제가 이제 화폐 전쟁 개념으로 돌아가면 네. 유럽에서는 EC 동맹, 관세 동맹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유로존 또 유로화까지 예. 만들어졌죠. EU까지 만들어졌지 예. 않습니까? 과연 아시아에서 과연 이런 하나의 경제 동맹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경제 동맹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미국이 생각했을 때 택돔 소리다 저거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걱정 없이 부동산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발을 빼도 우리는 손해 보는 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멕시코 국경에 이민 장벽 깔고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쫓아보내고 밖에 나가 있던 외국 기업들 불러들이고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좀 불러들이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미국 경제는 튼튼할 것이다. 그거를 Great America Again이라는 말로 표현했지 않냐. 과거의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심력으로 잡아 당기는 걸 갖다가 Again이라는 표현으로 썼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설픈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포함하면은 알색 같은 경우는 21세기형 그 다자 FTA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범 조항이라든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FTA라는 거죠. 만약 이게 20기 챕터가 그대로 수용이 되고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아시아존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원산지 규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섬유라든지 봉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실을 가져다가 생산하지만 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원사가 다른 나라고 만드는 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무관세 혜택을 안 줬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좀 낮춰주고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FTA 같은 경우 이제 알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FTA보다는 좀 강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좀 한 가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색 같은 경우 방금 조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FTA 취지는 WTO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미국이 결국 취하는 국가 전략이고요. 리저널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리저널은 이렇습니다. 북방 정책을 할 때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중국을 잇는 전략 공급 체계를 그레이트 슈퍼 그리드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시장에 붙여지는 가격 체계, 시장의 수요 공급량, 송배전 시스템 관리 문제, 그다음에 송배전을 갖다가 얽히지 않게 하는 블랙아웃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CP 컨트롤 타워에서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가 늘 부딪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의 경제 연대를 했을 때 그 시작점에서 얼마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경제의 의식 체계가 다른지를 먼저 스타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RCP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을 한번 몇 면을 놓고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 국가들을 놓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하고 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놓고 같은 레벨로, 스케일로, 스코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봤을 때는 R7 중국이 주도한 중국식 아시아 경제 패권의 하나의 헤지모니인데 이것이 영속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얘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인가? 저는 후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기야 좀 윌브로스가 좀 뭐 가짠타는 듯이 뭐 평가를 내리긴 내리던데. 근데 아시아의 그 알색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시장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커가는 아시안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 잠량이 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을 동남아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화가 열린다면은 아무래도 투자도 수월해지게 되고 그리고 물류라든지 금융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인프라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된 핀테크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장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장 가능성, 뭐 내수 시장 진입 문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형성될 만큼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낳는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중국이 그렇게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경제 같으면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자본도 빠지고 있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고 한국 삼성도 충칭인가요? 갤럭시 10 공장 버리고 지금 갔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그런 것이 중국을 믿고 RCEP의 종주국으로서 아니면 리더 역할을 맡기고 아시안 국가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 리더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니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니면 1899년 하와이를 병합하면서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험에서 나오는 글로벌 전략에서 어떻게 알렉산더처럼 로마를 경영할 것인가의 그 아이디어에서 나왔듯이 중국이 과연 그런 글로벌 경영의 경험과 철학이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RCEP은 그냥 중국의 또 다른 꿈이고 아마 그 꿈은 상당히 허술한 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예, 저도 구글링을 하다가 이미지 구글링을 하다가 그 RCEP 이번에 국가들 이렇게 음영 처리하고 1대1로 이렇게 선을 끊고 나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저 태평양 동쪽하고 대서양 사이에 그냥 갇혀서 그 찌그러져 있어. 나머지는 다 내 땅. 이러는 좀 황당한 시도더라고요. 황당한 시도인데 예, 뭐 저도 뭐 사실 곽 박사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1대1로 그 당장 돈맛에 그냥 이렇게 덜컥 손잡았다가 지금 후회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한 1년 만에 다시 그 중국 관련한 연설하는 거하고 최근에 또 폼페이오 또 국무장관이 또 어디 뭐 허드슨 연구소인가 뭐 상 하나 받으면서 한 소리 한 거 보니까 이 양반들 빙글빙글 웃으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보니까 이게 우리 중국 좋아하고 중국 인민들 좋아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싫어해야 한 이미지던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10월 24일 날이었죠. 네. 파월 부통령이 전례 없을 정도로 홍콩 인권이라든지 티베트 인권 문제를 두고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누가요? 펜스가? 펜스 예. 부통령이. 펜스 부통령.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이런 징후들이 나오고 홍콩에 대해서 인권법과 관련해서 제정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바스러질 정도로 뼈가루만 남기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국가 분열과 관련해서 외부의 그 이야기를 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적대 세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홍콩과 관련해서 현재 시위와 관련된 지지 세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도 뺏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백색 테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를 통한 중국을 또 압박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더 나아서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 미국 그 수입을 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 수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검열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화해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추월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 대상자로 보고 꽁꽁 묶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역 전쟁이 여기서 끝나더라도 기술 패권 전쟁이 있고 추방 전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10월 24일 발언은 상당히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고요. 패권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국가 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뭐 펜스 부통령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뭐 무서운 이야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절대 당황하지 않고 중국이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많을까요? 인문, 사회, 문사철 전문가들이 많을까요? 미국 내에 중국 전문가들이 많을까요? 미국이 AI를 중국에 대한 AI를 만들면 더 정확할까요? 우리가 AI를 만들면 더 정확할까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미 퍼레스퍽의 대지에서 나올 때부터 그다음에 과거에 그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그 시점 신의 혁명 시점에서부터 이미 중국을 어느 정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모든 중국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내용들을 미국이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바탕을 둔다 그러면 홍콩 문제 지적하셨지만 홍콩 경제 지금 리세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중국에 홍콩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갔는데 경제가 죽었습니다. 홍콩이? 예, 홍콩이 죽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휘황찬란하던 네온 사인이 다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해에서 빼가져 가기 시작하고 심천에서 빼가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콩 주민들이 아마 반발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고 과연 여기에 문제가 신장 위구르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동북 삼성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이제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건드릴 건가를 또 들여다보는 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겠죠. 관전 포인트다. 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여쭤봐야겠네. 곽 박사님, 또 직구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외교부 장관이셔도 좋고, 뭐 외교안보 수석이라도 좋고 그런 입장이시라면은 뭐 더 높은 자리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서를 하는데 어떻게 미국도 중국도 줄서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셔야 될 겁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들으려면요
적어도 비트코인 한 5개 정도는 갖다 놓고 들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서희가 거란족이 지난번 말씀하셨던 송나라 칠 때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병법에도 그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근교 원공 가까운데 원교 근공이죠. 죄송합니다. 멀리 있는 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애들하고는 공격을 좁혀야 된다. 만약에 제가 결정을 하라 그러면 왕이 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항장이 칼춤 추는 이유는 그 의중이 패공에 있다. 항우가 지금 유방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데 있으니까 사드 갖다 놓는 건 지금 우리 중국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사드 그 몇 발 갖다 놓는다고 중국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약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드 안 갖다 놓고 다른 거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중국을 한번 건드려 버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경제 그 패러다임이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가 미국에 폐그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부정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기계를 빼서 이제는 공정 자체를 중국으로 폐그시키겠다. 그럼 중국에 빨리 가서 유학생 보내서 중국의 경영과 중국의 철학과 중국 공산당 8천만 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가야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줄 세우기를 어디에 줄 세야 되는 게 이거를 물으시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말씀에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참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중전에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그쪽에 좀 어렵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뭐 한 회의입니까? 끝나고 나서 시진핑 주석 얼굴이 훤해지던데. 네, 사중전회와 관련해서는 그 원래 그 주석제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로 봤었고요. 예. 후계자 지명 문제라든지 상무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로 봤지만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밀실 정치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합의를 보는데요. 합의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27년이죠. 시진핑 차차기까지도 시진핑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진핑 주석 건강만 네, 허락하면 허락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5년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제 정책을 거기에 명시화시켰기 때문에 국유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형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와 관련해서 그 지배권을 그 주주권을 빼듯이 앞으로 많은 사형 기업들도 국가가 원하면은 국유 경제에 포함시키고 사형 경제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홍콩과 관련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백색 테러라든지 좀 더 강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이 직접 경제 관리와 관련해서 강화된 정책을 쓰겠다고 했던 만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그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진핑 위주로 돌아갔던 만큼 너무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진핑 생각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우리 보고는 줄 서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될 정도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그러면 줄 서지 마라 그래도 줄 설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런 거죠. 그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이거 진짜 그거야말로 펜스 부통령보다 더 섬뜩한 말인 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과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 기술, 그다음에 지금 6G 기술을 모든 것을 연대를 해놓고 보면 미국이 시카고의 전철 공사를 중국이 하려고 했던 전철 공사를 폐기시키고 LA의 고속철 공사를 폐기시키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웨이 기술과 근접한 미군 기지에 있는 화웨이 기술은 범접하지 말라는 독일 정부의 발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반 본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중요한 전략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비트코인 앞으로 한 20년은 가는데 한 15년쯤 되면 비트코인 죽습니다. 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무형지물이거든요. 그럼 양자 컴퓨터는 누가 하고 있느냐? 구글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구글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하고 혼자 하고 있느냐? 아니, 독일하고 프랑스가 하고 있거든요. 세계는 이렇게 막 지금 변하고, 아까 기술 패권 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 선거법 뭐 고치고 뭐 그렇죠. 뭐 예, 선거법 할 거 고치고 많죠, 그죠? 뭐. 예. 예,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그러고 거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막 뛴단 말, 모멘텀이 바뀐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양자 컴퓨터에 뭐 부품이라도 하나 만들고 있다. 그래야 뭐 나스닥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가듯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올라간다는 겁니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 고객 신용 관리를 하듯이 국가가 개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용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밌는 현상 중에 점수가 안 되면 대학교를 못 들어가게 되고요. 예. 또 점수가 안 되면 기업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누가 갖고 있느냐? 꾸이양에 보면은 시에 보면 한 해발 1,100m에 500만 명이 사는데 이 시골 한 곳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그 관리를 해주는 완전한 감시 체제로 중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감시 국가가 되는 것을 용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데이터들이 중국의 꾸이양시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경제 활동이나 금융 활동이 중국 성금 보듯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후반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뭐 곽 박사님 뭐 격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이 맞장구 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이 재벌이라는 단어, 이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인식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풍조가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 정치권도 신경 안 써. 무슨 뭐 하루 종일 뉴스 채널을 틀어보나 경제 채널 틀어보나 뭐 주가 얼마 오르나 이 소리만 하고 있고, 뭐 뉴스도 이제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고, 했던 소리 또 하고, 5년 전 얘기, 뭐 몇 년 전 얘기 그렇죠. 또 하고 이러는 판국에 이 민간 기업마저 없었더라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그 어떤 뭐 총수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 나라도 못 해주는 그런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해가며 투자도 하고 하는 이거라도 없었으면 뭐 어떡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얘기가 아주 격해지면서도 또 재밌어지고 생각할 것이 많아지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대목에서 공감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저는 뭐 더 하고 싶습니다만, 예, 그래요. 곽 박사님, 예. 모처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조수장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좀 찾아뵙겠습니다. 쌀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또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